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9년 전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제 인생에 돌을 던지다 못해 바위돌을 연타로 날렸던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기 전 남편과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천사 같은 시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저는 유달리 눈과 손이 더 가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 아프신 분들이고 늘 아프다 힘들다 라는 말들 뿐이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면서도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늘 저를 볼 때마다 햇살처럼 웃어주시고 한 번씩 토닥여 주시는 환자분이셨죠. 너무나 고우신 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내원하셨는데 입원을 며칠씩 하실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간식을 챙겨주시거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꼭 엄마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환자분의 남편분도 못지않게 제게 다정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운 손으로 주사바늘도 쑥쑥 잘 넣고 얼굴도 곱고 너무 예뻐. 엄마는 이런 딸 줘서 얼마나 좋으실까? 보는 것도 아깝겠네. 어쩜 이렇게 착한지 천사가 따로 없다. 두 분 다 봉사를 다니시거나 남들을 돕는 일도 많이 하셨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후원금도 내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년을 꼬박 두 분만 뵙다가 어느 날 아들이라고 병원에 찾아왔는데 두 분께서 제게 아들 며느리를 하면 참 좋겠다면서 처음으로 절 곤란하게 하셨어요. 며느리감으로 눈여겨봤다면서 말이죠. 난처하기는 했지만 아들이라는 분이 썩 괜찮아 보였고 특히나 두 분의 며느리라면 번호표 뽑고라도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괜히 어색해하면서도 싫지는 않아서 웃고 넘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쉬는 날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그 두 분의 아드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볼 생각이 없는지 말이에요. 부담 갖지 말고 딱 5번만 만나보고 결정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 아무한테나 연락하고 접근하는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오래간 부모님께 간호사님 이야기도 들어왔었고 그때 병원에서 뵀을 때 인상이 좋았어요. 따로 꼭 만나고 싶습니다. 환자 가족과 따로 연락하고 만난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불편한 내색을 했더니 자신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부담 없이 빵을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크게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고아원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빵도 제공하고 시부모님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만남을 이어오다 제가 마음을 열 쯤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사 같은 그 시부모님이 자신을 입양해 주신 부모님이라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친부모님은 아니세요. 전 두 분의 입양아예요. 하지만 워낙 어릴 때 입양이 된 터라 친아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가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한 번도 친부모님이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놀라긴 했지만 오래간 두 분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두 분의 입양아라는 건 제게 별로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던 생각은 그럼에도 남편은 참 바르게 자랐구나 싶었죠. 시부모님 두 분께 친아들도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을 만큼 잘했고 남편이 큰소리 한번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애 때부터 줄곧 제게 존대어를 썼어요. 관계가 깊어지고 편해져도 존중해주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기념일이나 생신도 다 저장해서 기억해두고는 저보다도 더 잘 챙겼습니다. 몇 번씩 직접 방문해서 선물을 드리거나 인사를 드리며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죠. 하나뿐인 제 남동생과도 꼭 친형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해서
꼬박 3년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오래 기다려 주었어요. 자신이 입양하라서 흠이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제가 먼저 선택해 주길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시부모님들께서도 저와 남편이 만남을 시작한 이후에는 병원을 옮기셨어요. 되려 제게 조심스러우셔서 말이에요. 부담을 느껴서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러셨겠죠. 그러던 중 교대 근무를 하던 제가 오전 근무 고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던 시점에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해도 될 것 같다고 말이죠. 저의 그 말에 남편은 그저 안아주었고 그간 조심스레 대해주시던 시부모님께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절 챙겨주셨습니다. 병원에 미리 떡과 음료를 돌리며 며느리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담당 전공의 선생님들께 일일이 말씀도 해주셨어요. 며느리가 실수를 해도 너그러이 봐달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친정 부모님께도 미리 찾아가셔서 인사도 드려주시고 천사 같은 따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돈, 따님 같은 아이가 저희한테 와서 너무나 축복입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은 건지 너무 좋은 아이예요. 딸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며느리로라도 와서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따님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는 제 아들이지만 잘 봐주세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모습들에 친정 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대우받고 살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결혼하고 시부모님께서는 분가를 할 수 있게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일부러 저를 위해 병원 바로 앞으로 말이죠. 남들은 결혼하고 결혼과 일을 병행하기에 너무 힘들고 남편과의 관계나 시댁,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전 오히려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구 부추기고 싶을 만큼 모든 나날이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꼭 결혼과 동시에 더 많은 제 편을 얻은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과하다 싶으실 정도로 시부모님께서는 혹여라도 제가 불편해할까봐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셨고 한 번씩 연락을 미리 해주시거나 남편을 통해서나 안부를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되려 제가 시부모님의 연락을 고파하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새벽 일찍 빵집에 나가면서도 제 아침상을 차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쭉 저는 손에 물 묻힐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정말 맞는구나 싶었어요. 너무나 바르신 시부모님,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빼박은 남편까지 늘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그런 꿈을 와장창 깨버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제가 일할 때 절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데 부재 중 시어머니의 연락처가 30통이 넘게 찍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시 심장병이 재발하신 건가 급한 일인가 싶어서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바쁜지 연락이 되지 않았죠. 발을 동동대던 와중에 시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누가 찾아갈 거라면서 말이죠. 말씀하시길 어려워하시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그저 누가 올 거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다른 친척분들이 인사하러 오시는 건지 일단은 손님이 오신다기에 퇴근하는 대로 집으로 가서는 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왔고 하루 종일 빵집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안 되었다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띵동 하고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달려가 문을 열었더니 대뜸 아기 사진 한 장을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남편의 친모라며 절 밀어제끼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네가 민준이니? 아들! 내 아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죽기 전엔 보나 했는데 이렇게나 보네. 아들! 엄마야, 엄마. 네 엄마야, 내가. 아이고, 하느님, 신령님, 우리 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오열을 하면서 아들 외치시는데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하고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이해도 어려웠고 말이죠.
저와 똑같은 상황인 남편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침몰하는 사람을 그저 바라보았죠. 이제 좀 흥분이 가라앉았는지 침몰하는 분은 그 사진을 다시금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친아들이고 고아원에 잠시 맡긴 거였는데 이렇게 오래간 떨어질지 몰랐다고요. 꼭 시부모님께서 경솔하게 남편을 채간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양반들은 왜 멀쩡한 남의 자식을 홀랑 채가서는 말이야. 부모 행세나고 앉아있고. 내가 그렇게나 찾아댔는데 이건 납치다, 납치야. 남의 새끼 데려가다 호강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나 잘 살고 있으니 말이야.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환장할 지경이었는데 나쁜 인간들. 침몰하는 분이 건넨 사진은 남편의 4살 때 사진이었고 사진 뒤편에는 남편의 어릴 적 이름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구구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 처음 엄마 하던 날. 엄마 소리 처음 듣자마자 떨어지게 돼서 미안해. 엄마가 꼭 찾으러 올게. 보고 싶어도 100번만 참아. 꼭 데리러 올게. 엄마 원망하지 말아줘. 어쩔 수 없었어.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 사랑해 민준아. 남편은 그걸 다 보고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침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시부모님께서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셨죠. 남편의 친어머니는 저희에게 오시기 이전에 이미 시부모님을 만난 듯 했습니다. 제가 일할 때 급히 연락을 주셨던 게 다 친모 때문이신 듯 했어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친어머니를 찾게 돼서 기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런 둘을 바라보는 시부모님 표정도 뿌듯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동화 같은 감동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시발점이었어요. 감격도 잠시 친어머니는 그 다음날 짐을 잔뜩 싸서는 신혼집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 아들과 그간 못 지낼 시간 보내고 싶으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만 하기에는 친모의 태도는 안하무인이었어요. 무작정 짐부터 밀어놓고 보는 태도하며 저에게 야야거리는 말투, 남편에게 이리저리 삿대질을 하면서 방이 마음에 안 드니 안방이랑 바꿔달라며 떼를 쓰거나 꼭 누가 보면 집에 찾아온 사채업자처럼 굴었습니다. 뭐 받을 거 있는 사람처럼 남편과 저를 대했죠. 살아오신 인생에 굴곡이 있으셨나 보다며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기만 했죠. 이해해 달라는 듯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너무 힘들게 거칠게 살아오신 모양이에요. 처음이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친어머니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요. 부탁해요. 마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저도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을 집에 들이고 남편과 함께 출근을 했는데 계속해서 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야, 너넨 집에서 물만 먹고 사니? 뭐 냉장고에 든 게 없어. 넌 여자애가 왜 그러니? 제대로 하는 게 없나 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가르칠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아주. 머리를 어디에 쓰는 거야? 장식이니? 집에 먹을 게 왜 이것뿐이냐며 살림을 왜 이따위로 하느냐면서 말이죠. 전화로 시집살이 시키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계속 전화를 끊으려고 해도 싹수 없다면서 어디서 어른에게 그따위 말투냐며 밑도 끝도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면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이죠. 하소연을 좀 했어요.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분 너무 이상해요. 저한테 말도 심하게 하시고 머리가 장식이냐는 말까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함부로 하시고 무슨 저희 집을 숙박업소처럼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진짜 미치겠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처럼 아무래도 힘들게 사셨던 것 같다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조금 풀리기는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도둑이 든 것처럼 뒤져 놓으신 겁니다. 집을 난리를 쳐놓고
저와 남편이 자는 안방에서 코를 대차게 골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랍시고 전 눈치를 보면서 어질러 놓으신 걸 치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2시간 내내 말이에요. 그런데 친모께서 제 옷들은 물론이고 속옷이나 폐물들도 전부 뒤져놓고 몇 가지 폐물들은 없어져 있는 거예요. 다 시부모님께서 제게 사주신 건데 말이죠. 제가 주변에서 부스럭거리고 치우고 있으니 그제야 쩝쩝대며 일어나시더니 왜 시끄럽게 깨우냐고 되려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신 김에 금가락지랑 목걸이 보셨는지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여기 폐물함에 작은 반지랑 샤넬 목걸이 보셨어요? 좀 소중한 거라서 제가 깊게 넣어뒀는데 그게 지금 열어보신 것 같아서요. 혹시 보시고 바닥에 떨어뜨리셨나요? 아님 다른 방에 있을까요? 그건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저와 직접 구경하면서 사주신 거라서 다른 것들보다 더 애착이 있었거든요. 제가 묻자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니 야 이년아, 너 지금 나 도둑년 취급하는 거니? 이게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더니 개념도 상실했네? 미친 것이 진짜 돌았나? 아주 분에 넘치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사니까 되는 게 없어. 아주 정신이 홀딱 깨게 해줄까? 이 미친놈 같은 게. 자기를 도둑년 취급하냐면서 돌연 베고 계시던 베개로 제 얼굴을 후려치셨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맞은 얼굴을 감싸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자기를 도둑년 취급했으니 맞아도 싸다면서 욕을 한 바가지를 뱉고는 바닥에 침을 칵 뱉으시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얼어있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삐리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갑자기 친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도둑 취급했다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나를 좀도둑 취급을 하니? 내가 네 걸 가져가면 무얼해? 내가 진짜 힘들게 아들을 만났는데 기쁜 것 없이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정말 속상하다. 속상해. 내가 나가주면 네 속이 편하겠니? 며느리한테 문전박대나 당하고 서럽다. 서러워 내 인생. 그 소리에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절 바라봤어요. 그때 제 볼이 퍼렇게 쓸려 있어서 제 얼굴을 감싸면서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이라면서 말이죠. 무슨 상황이었는지 묻지 않고 그저 제게 참으라는 말이었죠. 미안하다면서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지 않고 저부터 살피니 더 패악을 부리셨습니다.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는 서럽다면서 고함을 치셨죠. 저도 무서웠지만 그때 제 얼굴을 감싸주던 남편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안쓰러워서 맞아서 아픈 게 싹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똑바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진정이 겨우 된 친모에게 물었어요. 그간 어떻게 살아오신 건지, 어디에 거처가 있으셨는지 말이죠. 그랬더니 우물쭈물 말을 제대로 안 하더니 힘들었다고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신세를 졌다고 말이죠. 내가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 가진 게 있어야 말이지. 넌 낳았는데 거둘 돈이 없으니까 바닷가 식당에서 잡일도 하고 남의 집 살이하고 개밥 같은 시원찮은 밥 얻어먹으면서 힘들게 살았다. 죽다 살았어 아주. 진짜 죽을 참에 너라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찾은 거냐 물었더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답니다. 죽기 전에는 만나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연을 들으니 남편은 친모의 손을 감싸주더니 먼저 찾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친모가 살아있는지도 몰랐다고 말이죠. 그리고 안아드렸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간의 친모의 삶이 안타깝기도 했고 그런 엄마의 삶을 불쌍해하는 남편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그 후부터 친모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들로 제게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어요. 일하고 있을 땐 물론이고 집에 있을 땐 더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시는데 심심하셨는지 드라마를 보다가 뭐가 먹고 싶냐면서 사오라고 하시거나 손가락이 휑하다면서 가져간 제 폐물로도 부족했는지 이런저런 걸 요구하셨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해드렸습니다. 집안에서 그러시는 것까지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친모의 영역은 넓어졌습니다. 남편의 빵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제게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니 빵집에 가서 직원들을 종부리듯 부리시고 빵집 손님들한테 함부로 말하기도 하시고 깡패가 그런 깡패가 없었어요. 남편 빵집에서 2년 넘게 일하던 착한 직원이 있었는데 언니,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할머니가 자기 먹고 싶은 빵 그냥 안 줬다고 아르바이트생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그 알바생 그만둬서 저 12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새로 뽑은 알바생도 그만두고 싶대요. 자꾸 미친 할머니가 난동 부린다고요. 걔까지 그만두면 저도 진짜 못 버텨요. 저도 바로 그만둘 거예요. 친모가 계속 찾아와서 이런저런 걸 시키고 별짓을 다 하니 그 친구가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저랑도 친분이 꽤 두터워서 이런저런 사정을 하면서 그 친구를 붙잡았어요. 제가 친모가 빵집에 못 가도록 잘하겠다면서 말이죠. 겨우 말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찾아와서는 제 동료들에게 제 험담을 하시거나 이런저런 걸 물으며 캐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남자 잘 후리고 다니지? 그 전에도 좀 돈 있어 보이고 때깔 좋은 환자 보면 들러붙지 않았어? 얘기 좀 해줘봐. 여우도 그런 상여우가 없던데? 간호사도 시집 잘 가려고 한 거 아닌가 몰라. 남자 관계가 어땠는지 병원에서 환자 가족에게 접근해서 결혼한 거 보면 작정한 거라느니 말이죠. 그리고 몰랐었는데 시부모님께도 찾아가서는 그간 남편에게 받아온 효도를 돌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뜯어내셨더라고요. 남편이 빵집 하면서 돈 벌어서 시부모님 갖다 드린 것들을 몇 프로 떼달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 아들을 데려갔으니 원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평균 금액 굳었으니 그것도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구해준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심보를 부렸습니다. 한참을 모르다가 시부모님 친구분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고 제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휴, 우리 며느님이 시부모님 좀 잘 챙겨야겠어. 그 여자 보통이 아니야. 아무리 친모여도 자기 아들 키워준 귀한 분들한테 어찌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해대는지. 나라면 넙죽 절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말이야. 무서운 여자야. 내가 옆에 있어서 그 정도였지. 아마 없었으면 멱살잡이라도 할 판이었어. 친모만 아니면 쫓아내기라도 할 텐데. 어디 그런. 에휴. 정말 어마무시한 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엄연히 시어머니인데 왜 친정 식구들 소개를 안 시켜주냐면서 억지를 부리셨어요. 맞는 말씀이시기는 하나 그때는 아직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기 전이었어서 친정 부모님께 그간의 모든 일들을 차근히 설명을 드리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실언을 계속하셨습니다. 딸 장사 잘 돼서 좋으시냐면서 말이에요.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네. 아주 장사꾼들이셔. 어디 감히 내 아들 같은 남자를 잡아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복 받으신 줄이나 아셔.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 저는 원래 그런 분이니 그저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을 늘 응원해주던 남동생이 걱정을 했어요. 누나, 아무리 봐도 너무 아나무인이던데. 괜찮아? 같이 산다면서 잘 살 수 있겠어? 혹시 힘든 일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바로 달려갈게. 뭐 매형이 잘하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았지? 남들이 보기에도 한없이 복잡하고 막막한 상황이니 제가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괜찮으니 걱정 말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이 늘 내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것들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독한 남편의 친모에게 시달리던 어느 날 저에게 둘도 없는 마음의 은신처이자 천사 같으신 시어머니께서 정말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은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신다더니 너무 빨리 데려가셨어요. 원래 남은 여생이 얼마 없으셨는데 저 때문에 병원을 옮기셔서 잘 알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미리 알고 있는 듯 숙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다는군요. 이제 막 시집 왔는데 아픈 시어머니라니 너무 짐이 될까봐 그러셨다고요.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안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떠나서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일하다가 힘들어서 비상계단에서 기대어 잠들 때면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셔서는 어깨를 빌려주시던 분이셨고, 제 주머니에 몰래 커피를 넣어주시거나 일부러 저에게 콜을 하시고는 맛있는 걸 챙겨주시거나 잠시 눈을 붙이라고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려서 주물댈 때는 다가오셔서 손목을 주물러 주시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정말 엄마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보내드린 게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인연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렇게 한 분의 천사를 보내드리고 그래도 눈치라는 게 있는지 친모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쪽에 관심이 가서였어요. 혼자 남게 되신 시아버님 쪽으로 온갖 관심이 쏠려 계셨습니다. 몇 번씩 저와 남편에게 시아버님이 혼자 계시니 신경 좀 쓰라면서 같이 식사할 기회를 만드셨는데 꼭 자신이 시아버님의 부인인 마냥 옆자리에 꼭 붙어서는 먹여줄 듯이 행동을 하시거나 당신 하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처럼 굴며 행동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만 불편한 건 아닌 듯 했어요. 남편이 자꾸 그러는 친모를 불러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니 오히려 혼자 정리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라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또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넌 내가 꼬시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꼬시면 좀 어떠냐? 어차피 서로 혼자 남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외로울 거 아니야. 내가 슥 위로도 해주고, 어? 죽은 마누라 자리 채워주면 혹시 알아? 얼씨구나 하고 네 아버지도 좋아할지? 남편은 더 대꾸하기도 싫다는 듯 그저 고개만 떨구었고 저는 더욱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두 분이셨는데 왜 하필 그분을 데려가신 거냐며 원망스러웠고요. 대신 이분을 데려가시지 하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저도 마음이 단단히 틀어져 있었고 남편도 슬슬 무시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또 시아버지께 가셔서 집을 비우신 와중에 친모가 매일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거의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데 무슨 정신이신지 웬일로 두고 가셨길래 벌어져 있는 가방을 보니 궁금증이 생겨 저도 모르게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모의 주민등록증이 이상했어요. 분명 고아원에 등록된 인적사항에는 60년생이셨는데 64년생이고 이름도 달랐습니다. 남편도 친어머니 성함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성 자체가 달랐어요. 친모는 이씨인데 심씨였습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도 시아버님과 밥 먹자고 자주 부추기셔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식당에서 땅콩이 들어간 반찬이 나오길래 제가 남편 앞에 있던 걸 치워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심한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 집어먹을까봐 말이죠. 그랬더니 친모가 왜 그걸 반납하냐면서 남편에게 골고루 먹으라는 겁니다. 편식하지 말라면서 화까지 내면서 말이죠. 남편이 땅콩을 먹으면 호흡곤란이 와요. 저와 연애할 때 제가 몰라서 땅콩 캔디를 먹고 남편과 키스를 했는데 남편이 거의 기절하다시피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량만 감지해도 난리가 나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알레르기인데 그걸 생모가 모르다니요. 그리고 남편이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어린 왕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애칭처럼 말이죠. 귀에 별을 품은 아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친모는 귀 뒤에 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워낙 특이해서 고아원 기록에도 남아있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그 특이사항은 친모가 편지로 남겨둔 거였어요. 여러 이상한 의심들이 쌓여가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아버지께도 여쭤보니 따로 확인하신 건 없고 그저 가져왔던 그 사진 하나로 납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라서 취조하듯 확인하고 묻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남동생에게 SOS를 쳤어요. 남동생 여자친구가 경찰이라서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동생은 불법이라 안 된다고 했지만 같이 있었던 여자친구가 선뜻 나름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봐주겠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남동생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친모는 이미 2년 전에 사망했었다고 말입니다. 사망 신고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그때 보호자로 온 사람이 지금 친모라는 그분 성함하고 같다는 겁니다. 같이 살았던 친구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이죠. 언니, 이거 사기 사건이에요. 사칭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신고 접수된 것도 있네요. 전에 일하던 곳에서 도난 사건도 있었어요. 대충만 알아봐도 바로 나오는데 진작 좀 확인하지 그러셨어요. 오빠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신고라도 넣을까요? 아니면 정리하실 시간 필요하세요? 저는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일단은 집안일이니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친모라고 알고 있는 남편인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한 번에 2명의 어머니를 잃는 기분은 말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대체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한 건지 말도 안 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친모라는 분과 남은 여생 친구처럼 살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거칠기는 하셔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극정성으로 시아버님을 신경 써주셨다고 말이죠. 그래도 남편 친어머니이니 거리낌이 없다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이래저래 복잡해졌습니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동생과 그 여자친구에게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잡았죠. 남편과 시아버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여자는 늘 그렇듯 제게 시집살이를 계속했습니다. 시아버님 전화 받지 않았냐면서 자기가 진짜 진정으로 시어머니가 되는 건데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게 따지는데 목에 반짝거리는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렸던 다이아 목걸이였어요. 시어머니 탄생석으로 따로 주문했던 거라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였죠. 바로 알아보고 물으니 시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절대 그런 걸 함부로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 패물도 마구 훔쳐가신 분이니 뻔했죠. 시아버님 댁에 가서 몰래 훔쳐왔을 게 뻔해서 더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전 이제껏 억눌려 왔던 걸 모두 봉인해제 한 채 마구 내뱉었습니다. 이봐요. 어디서 훔친 주제에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아주머니? 그거 내가 우리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선물로 맞춰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석함도 제가 만들어드린 거라서 그 목걸이 보석함 뒤지지 않는 이상 어디 들은지 찾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던 거예요. 대체 시댁에서 얼마나 뒤져서 챙기신 거예요, 아주머니?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시어머니 행세하실 거냐고요. 아니, 사기꾼아. 다들 착해서 어찌저찌 속인 모양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그 착한 사람들이랑 다르게 여우의 속물이라 안 속아. 이 도둑년아. 내가 당신 좋아하는 액세서리 큰 거 채워줄 테니까 기다려. 은팔찌 철컹철컹 하는 거 큰 거 한번 차봐. 제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말하자 그 사기꾼이 움찔하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또 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남발하면서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댔죠. 그러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쇼에 지나지 않고 친어머니가 아니시라고 말이죠. 그간 남동생과 그 여자 친구들에게서 알아낸 모든 것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황하지 않고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친어머니께서 남편을 고아원에 맡길 때 나비 모양 브로치를 남겼는데 그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서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유품인데 그걸 모른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고 얼마 전에 친모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남동생에게 고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원망의 말들을 내뱉던 도중 경찰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 여자를 경찰에게 인계하기 전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그거라도 말하고 가세요. 나랑 쪽방에서 월세 같이 반반씩 내면서 살던 언니였어. 친한 언니. 하지만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보증금에다가 남편의 친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까지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여자를 찾으러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신 거였어요. 이전부터 그 여자에게 친어머니께서 아들 찾으러 갈 거라고 몇 번씩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는데 그것까지 이용해 먹은 거였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본인이 먼저 어머니를 찾으려 하지 않은 걸 후회했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선처를 바랐던 그 여자가 유일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남편 친어머니의 무덤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친어머니를 찾아뵙고 남편은 무덤가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늦게 시어머니를 뵙게 돼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그 여자에게 들은 친어머니의 인생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남편에게 오기 위해서 떳떳한 엄마로 보이고 싶어서 너무도 먼 길을 돌아오신 분. 떡볶이 포차를 하시면서 아들 또래 아이들에게 공짜로 떡볶이를 내어주셨던 분. 어쩌면 천사 같던 시어머니와 비슷하셨을 뿐. 유일하게 재산이었던 포차를 팔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흥신소의 아들을 알아보실 정도로 남편과의 만남이 간절하셨던 분. 두 분의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남편과 매년 같은 날 두 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못된 사기꾼에게 남편은 선처를 베풀었어요. 적어도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얻을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일한 남편의 가족인 시아버님은 같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저희 가정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똑 닮은 아들도 생기고 많이 안정을 찾은 상태예요. 아들을 데리고 두 분의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에게 빛이자 천사셨던 남편을 만나게 해준 시어머니, 그리고 뵙고 싶은 친어머니이신 시어머니,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분 다 아프지 마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